안녕하세요. 사는 게 고요하다는 건 참 쓸쓸한 일입니다. 누구 하나 불러주는 이 없고 기다리는 전화 하나 없이 하루가 지나가면 마음 한켠이 텅 빈 듯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제 얘기를 누군가 들어주신다면 그런 바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식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 전부라는 말이 꼭 진심만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셨다면 잠시만 제 얘기를 함께 들어봐 주세요. 제 이름은 윤재철입니다. 올해 76, 이제야 조금 숨을 고르며 살고 있지만 그 숨도 참 무겁더군요. 젊은 날엔 아이 셋을 먹이고 재우느라 늦게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냈습니다. 말썽꾸러기 하나 없던 우리 아이들, 그땐 모두가 저를 존경받는 아버지라 불러줬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냈지요. 아내와는 소꿉친구처럼 50년을 넘게 살다 어느 겨울날 병원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보, 애들 잘 부탁해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남겨진 저는 혼자 조용한 아파트에서 아내의 자리를 지우지 못한 채 살고 있었지요. 매달 연금은 나오고 퇴직금도 잘 관리해 두었기에 경제적으로 크게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아들 재미는 대기업 다니며 잘 살고 있고 딸 정미는 시골에서 학교 일하며 아이 잘 키우고 있습니다. 막내는 외국에서 연구원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애들 키워서 제대로 된 사람 만든 게 제 인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마음의 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노후에 가장 무거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식이 보여주는 가짜 관심이라는 걸 저는 뒤늦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가까운 공원 한 바퀴 걷고 와서 아내 사진에 국 한 그릇 올려놓고는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아들 재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혼자 계시는 거 힘드시죠? 이제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놈이 드디어 철들었나. 나이 들어 자식 손잡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짐을 쌌습니다. 아주 간단히요. 옷 몇 벌과 약통 안에 사진 한 장. 그게 다였습니다. 아파트도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한 달만 지내보고 맞으면 정리하지 뭐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올라간 서울, 그곳은 고요하게 변해버린 내 일상과는 참 많이도 달랐습니다. 서울 집에 도착했을 때 재민과 며느리는 생각보다 더 친절했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편하게 계세요. 이젠 저희가 책임질게요. 밥상도 차려주고 손주들도 반갑게 인사하더군요. 낯설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솔직히 조금 감동도 받았습니다. 나도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다른 온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말로는 정성인데 눈빛은 뭔가 다르더군요. 그 조용한 불편함의 정체를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잘 지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손주들 학교 이야기도 듣고 아들과는 오랜만에 소주 한 잔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이상하게 자꾸 겉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들 재미는 말끝마다 슬쩍슬쩍 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거기 혼자 계셔도 관리비만 나가잖아요. 요즘 전세가가 올랐는데 그 아파트 팔면 이 집 융자도 좀 갚고 손주들 교육비도 여유 생길 텐데.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은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습니다. 그 집은 아내와 함께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거실 벽지 하나하나, 부엌 수세미까지 아내의 손길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그걸 쉽게 정리하라는 말이 나에겐 마치 과거를 덮어버리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연히 주방 근처를 지나가다 며느리와 사돈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명의만 정리되면 대출 문제도 끝나요. 어머님, 이번엔 꼭 남편이 설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오래 버틸 이유가 없잖아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나? 정말 아들이 날 걱정해서 모시겠다고 한 걸까? 아니면 내가 가진 한 채가 필요했던 걸까?
내가 사랑해서 다 내어줬던 가족들이 이젠 내 마음보다 내 재산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모든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건네는 아버지, 오늘은 좀 쉬세요라는 말도,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도, 손주들의 밝은 목소리조차 이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유지해야 할 겉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저 불청객처럼 앉아있는 가구 같았습니다. 마치 명예 이전만 끝나면 자연스럽게 내쫓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때요? 혹시 혼자 계신 집 이제 정리할 생각 없으세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툭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 아이는 정말로 내 마음은 모르는구나.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생각 안 해봤다. 그 집은 내 엄마랑 같이 살던 곳이라서. 그러자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현실을 좀 보셔야죠.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지나간 일이라니, 너희 엄마가 너희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도 알잖니. 하지만 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내가 너무 작아질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식탁에 앉아 아내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 나 혼자 너무 오래 견디고 있었나 봐.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이곳은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걸. 여기는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남들이 원한 내 자산이 있는 곳이라는 걸. 그 사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는 아이들 등교 준비로 분주하던 그 시간. 나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안에 사진을 다시 담았습니다. 조용히 나와 택시를 타고 포천으로 향했습니다. 딸 정미가 있는 곳이죠. 차 안에서 나는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괜히 가는 건 아닐까? 아이 키우느라 바쁠 텐데 노인 하나 보태지면 집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을 맴돌았지만 그래도 그 집보다는 정미가 있는 곳이 더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도착하자 딸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빠 잘 왔어요. 많이 힘들었죠? 하며 포근하게 안아줬습니다. 한마디도 따지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준 그 마음에 나는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미의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손녀가 피아노를 치며 연습하던 곡을 들으며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선율은 마치 내 마음속 엉킨 감정을 하나씩 풀어주는 것 같았고 조용히 흐르는 음악 속에 아내와 보냈던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정미가 내게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오래 있어도 돼요. 저희 집이에요. 마음 편히 계세요.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는 삶을 살자고. 자식에게 조건 달린 사랑을 구걸하지 말자고. 그래서 그날 밤 작은 수첩에 몇 자 적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 내가 지켜야 한다. 돈은 세상에 돌리고 마음은 내 안에 두자. 며칠 뒤 나는 서울집에서 가져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등기부 등본 예금 통장, 오래전에 써둔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한 장씩 꺼내보며 마지막 결정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집을 정리해 나온 그날부터 나는 마음속으로 이미 작별을 했던 겁니다. 이젠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줄 재산보다 나 자신에게 남길 평안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정미에게 슬쩍 말했지요. 정미야, 아빠 재산 사회에 기부하려 한다. 딸은 잠시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마음이 그렇다면 그대로 하세요. 누구보다 아빠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자식이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가진 걸 다 내려놓을 수 있겠다는 용기가 났습니다.
며칠 뒤 나는 아파트 매매를 마무리하고 그 돈을 한 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늙은 사람들 외롭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 남기며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것이 돈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쓸모로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민아, 아버지는 아버지의 방식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건강하게 지내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젠 누구의 대답 없이도 내 마음은 평안했으니까요. 기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그 나이에 왜 그런 결정을 하셨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후회가 아니라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한 첫 순간이었다고요. 누군가는 남은 재산을 손주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자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가였습니다. 아파트도 예금도 다 정리하고 나니 주머니는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든든해졌습니다. 더 이상은 자식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내가 가진 것이 나를 가로막는 일도 없어졌으니까요. 이후로 아들 재민에게서는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초반에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받는다고 해서 변할 것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라는 걸 늦게나마 배웠습니다. 딸 정민은 매주 전화를 줍니다. 아빠 잘 지내요? 이번 주엔 된장찌개 끓여줄게요. 사위도 말없이 차를 내어주고 손녀는 늘 안아줍니다. 나는 이제 그들의 호의가 조건 없는 마음이라는 걸 알기에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늦게라도 진심을 알아보는 눈이 생깁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자식에게 다 주고 남은 빈 접시 같았지만 이제는 그 빈 접시에 내 마음 하나 올려두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살아가려 합니다. 누군가는 묻더군요. 그래도 자식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너무 늦지 않은 단호함이었을 뿐입니다. 오랫동안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자식에게 힘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오히려 나를 옥죄고 있었다는 걸 자식이 내 존재보다 내 재산에 더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돈줄이 되기 위해 늙은 것이 아니었고 존엄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에 답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혹여나 마음이 바뀌어 찾아온다 해도 이젠 다시 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내놓고 얻은 자유와 평안을 다시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딸에게도 말했습니다. 정미야, 앞으로 아빠 일은 아빠가 알아서 할게. 그저 이렇게 밥같이 먹고 손녀 웃음소리 들으며 지낼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 정미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이 어떤 재산보다도 더 값진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동네 복지관에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노인들 식사 배식도 돕고 글씨 쓰는 법도 가르쳐주며 내가 가진 시간과 경험을 조금씩 나누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누구의 아버지로만 불리지 않고 그저 윤재철이라는 이름 하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나에겐 참 고맙고 뿌듯한 삶입니다. 이제는 하루가 조용히 흘러갑니다. 아침엔 느긋하게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고요한 마을길 위로 이슬 맺힌 나무잎들이 반짝일 때면 왠지 모르게 살아있다는 감각이 선명해집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포천 변두리 작은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방은 하나, 창문은 작지만 햇살이 잘 들어와서 참 좋습니다. 이곳에선 누구의 말에 휘둘리지도 않고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가끔은 마을 회관에 나가서 또래 어르신들과 바둑 한 판 두고 짧은 소설책도 읽어줍니다. 젊은 날 교단에 섰던 기억을 더듬어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다 보면 그 시절의 내가 아직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딸 정미와 손녀는 주말마다 들러 김치며 반찬을 한가득 챙겨줍니다. 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정미의 고단한 어깨를 토닥이며 말합니다.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너처럼 따뜻한 딸이 있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예전처럼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저 나로서 존재하는 삶. 그게 내가 선택한 노년입니다. 한때는 자식 없이 늙는 인생은 쓸쓸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삶은 결코 쓸쓸하지 않다는 걸. 나는 비로소 나를 돌보기 시작했고 이제서야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아무도 아닌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가장 값진 선물이 되어줬습니다. 가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르신 혼자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예, 혼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혼자인 걸 안쓰럽게 여기지만 저는 이제 혼자라는 것이 더 이상 쓸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솔직하며 자유롭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두려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자식에게서 느꼈고 그 아픔이 너무 커서 다시는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들도 살아내느라 버거웠을 테니까요. 다만 이제는 그들에게 맞춰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처럼 자식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속으로 눈물 삼키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상처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비록 늦은 선택일지라도 자신을 아껴주는 삶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하루가 모여 이제는 제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지요.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또 어떤 이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른 인생사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